안녕하세요.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학교에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정책 하나하나를 제안해 주시면 꼼꼼히 살펴서 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자 시민의 시대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시는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내주신 정책을 실행하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러한 시민 주도의 광명시를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광명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의를 할 미래사회교육연구소 이사장 민건동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것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과정 또는 예산의 전체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예산의 편성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지역의 필요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조정을 해서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행정은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참여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그리고 시행령 46조와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를 보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주민이 예산 전체 과정, 특별히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광명시도 광명시의 조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의 주민이란 먼저 광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조금 확대된 생활주민이란 개념으로서 광명시 내에 기관과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즉 재직증명서를 띌 수 있는 사람이고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우리 광명시 내에 대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있는 재학생들, 즉 재학증명서를 띌 수 있는 사람도 주민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해하려면 예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예산은 목적에 따라서 보통 주머니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는 분야는 이 일반 회계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 회계란 시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일반 행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 수요에 쓰이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일반 회계를 말합니다. 그 외에 특별 회계와 기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할 때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를 중심으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통상 회계연도라고 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라고 하는데, 이 회계연도 안에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세입, 지출을 해야 할 것은 세출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준비되는 이 예산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즉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은 전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즉 최소 행정부서가 주민의 의견과 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검토해서 이제 시장님이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송부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전년도 9월에서 12월까지고요. 이제 의회에서 12월 중에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당해 연도에 예산이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 집행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죠. 이런 것을 우리는 통상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가, 예산이 쓰여지는 과정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년도에 쓰여졌던 예산에 대해서 결산은 당해연도 5월까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또 심사하고 승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과정을 겪는 예산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예산의 의의는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질적 의의라는 것은 지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할 목표와 사업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관련하여 금전으로 표시된 숫자적 예정표라고 이렇게 그 의의를 두고 있고요. 형식적 의의는 또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형식적 의의가 성립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작성해서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이런 집행 과정을 집행 요인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의의 가운데 이제 간접적 의의가 있다면 직접적 의의가 있겠죠. 직접적 의의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환류 과정까지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 이것이 직접적 의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간접적 의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민의 참여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지역의 특성을 발견하고 지역 브랜드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참여예산제도의 간접적 의의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운영체계와 사업 제한 유형이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 제한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관 협치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민 자치형이 있습니다. 시민 제한형이란 일반 시민이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 직접 제안하는 것이고요. 민관 협치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여타의 다른 시위원회가 참여 예산에 참여하게 될 때 민간 협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제안하는 그러한 제안 형태를 주민자치형이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명시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액 100억 원 이내입니다. 이것은 광명시 일반 회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모인데요. 광명시만한 규모의 다른 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총액이 100억 원이지만 아까 세 가지의 유형 중에서 특별히 시민 제한형과 민간 협치형을 합쳐서 60억 원 정도로 그 한도를 정하고 동주민자치회가 총회를 통해서 제안하는 주민자치형은 약 4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조금 배분을 해놨습니다. 물론 유형별 한도액이 미달할 때는 다른 유형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광명시의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총 10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같아요. 주민들이 이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에 있는 예산의 일부를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도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실생활에서 정부의 문제점 경험을 한번 직접 해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행정에서 했던 사업들을 마을의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생활 민원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된 민원들을 본인이 제안을 해서 행정에서 도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조정협의회도 있고요. 또 분과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로 돕는 예산 법무과가 총괄 지원을 하는데 경제문화분과, 복지교육분과, 도시환경분과, 안전건설분과 이렇게 4개 분과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분과마다 시 행정부서의 관할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독특한 점은 사전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분과별로 2분 정도, 또 분야별로 1명, 외부 전문가 등 12명 이내로 구성해서 제안자가 제안서를 내게 될 때 그 제안서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이게 형식에 맞게 잘 됐는지, 내용이 그래도 적절한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안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지원해서 가능하면 제안서가 신청이 되면, 접수가 되면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광명시는 이번에 사전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하면 상당히 아주 눈에 띄는 좋은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시민이 제안하고 분과도 제안하고 여기저기서 다 제안을 받은 다음에 확정하기 직전, 즉 시장님이 의회에 예산안을 넘기기 직전에 그래도 마지막에 조정을 하는 그러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시장님이 조정협의회 회장이 되시고 예산참여위원회 위원장님이 부회장이 되시고 민간위원 15명 이내가 구성이 돼서 중요한 공무원 몇 분과 함께 이러한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장님에게 예산 편성안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하고 드리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 조정, 또 주민참여 예산 조정안에 대한 확정, 이런 것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의회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절차를 좀 잠깐 살펴보면 어쨌든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예산 사업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치고 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실사가 필요하면 실사를 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컨설팅을 거쳐서 담당 부서의
검토 과정을 또 한 번 더 거칩니다. 예산은 그 과정에 따른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검토와 담당 부서에서 이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분과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심사하기도 하고 예산위원회도 별도로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수기하고 토의하는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요. 그래서 이제 참여예산 조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예산안을 시장님이 결재해서 의회로 넘기는 과정까지 이렇게 참여예산은 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중점적으로 감당할 기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주요 기능이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그 의견 수렴한 것을 위해서 또는 대상자를 위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등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시장이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알아봐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위원회에 회의에 붙이는 안건으로 넘기는 사항도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청렴성을 준수하셔야 되는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위원 본인이 주민제한 사업의 신청자이거나 이해 관계자 또는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든지 부정청탁의 요소가 있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피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서의 필요 역량이 뭐 여러 개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3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 수렴 역량이 필요합니다.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경로를 위원회 또는 위원님들께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기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의견들, 소수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고 가능하면 사업 제안 형식으로 의제로 승화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좀 해주셔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3번째로 지역사회에 민간 협력을 통한 사업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 지역의 단체들, 즉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님들께서는 소통, 토론, 합의, 또 실천, 실행하는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을 다 수렴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예산 과정을 주민 모두가 소화합니다. 예산의 편성, 결산, 집행, 환류 이런 과정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광명시의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시에 비해서도 훨씬 더 다양하기도 하고 그 액수도 높고 주민의 참여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특별히 컨설팅단을 운영한다든지 또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의 활동을 통해서 동단위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리 광명시가 다른 어느 시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이해하면 실제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문제부터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중요하고 큰 문제들까지도 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사업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직접 실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확대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도 확보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지방분권의 아주 중요한 주민들의 경험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만 해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음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안서 또는 다른 이름으로 사업계획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제출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제안서 또는 계획서가 제출되는 것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란 것은 추진할 구체적인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기록하고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항 등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서 또는 계획서는 대내적으로는 사업의 목표와 실행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자체가 사업 운영 지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이 왜 필요했고 왜 할 만한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객관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신청에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해주는 주체와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안서가, 계획서가 적절하게 잘 쓰여지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신용도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이해를 위해서는 꼭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같은 경우는 100억 이내에, 또한 한정된 제한을 가지고 많은 주체들이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이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일들을 제안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명 시민의 생활에 편익이 증진이 되고, 또 지금까지 주민이 불편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광명 시민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 부분들이 증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결국 광명시가 문화적으로나 관광이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즉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 우리 광명시나 우리 시민들께서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애로사항, 어떤 지역이라든가 회사도 그렇고 지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조금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지역 소식지, 광명시 지역 소식지를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민이 직접 시골로 와닿는 것을
한번 사업 계획서도 써보고 반영도 해보고 싶고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경제 분과는 그 일자리에 관심 있고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분과인데 거기 최근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관련돼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 그래서 그때 저희 분과에서 한 7가지 정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어서 그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 예산의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축적이 되어야 되고 역량은 축적이 되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제란 실제 현실은 이런데 나는 또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뭔가 바라는 것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격차, 갭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현실에 좀 부족하고 좀 개선돼야 되고 더 훨씬 더 나은 제안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광명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국가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제안서를 낸다든지 계획서를 내려고 할 때 개인이 혼자 이렇게 뭔가 제안할 때 빼놓고는 사실 우리 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위원회 분과 또는 다른 시의 단체라든지 다른 위원회도 뭔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을 우리는 보통 의제를 발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사업명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잘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의제 발굴이다 이렇게 통상 이야기하는데요. 다만 이 의제 발굴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광명시 일반 회계의 1%에 해당되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다 만족할 만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는 뭐 그렇게 치면 개인도 포함해서 분과든 위원회든 다른 시의 단체들도 사실은 의제를 발굴할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의제를 발굴할 때는 제일 먼저 사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경험이 쌓이면 이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야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 같으면서도 사실 엄밀하게 조금 다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는데 하고 싶어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고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싶더라도 그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명확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발굴할 때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이런 단계로 나가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제란 말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텐데요. 의제란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사는 지역의 동네에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는 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나 혼자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또 위원회가 됐던 분과가 됐던 시의 다른 단체들도 의제를 발굴해서 제안서나 계획서를 내려고 할 때는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좀 듣기도 하고 그들의 욕구나 요구가 무엇인지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의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체자 또는 주민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의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억 또는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을 이제 선정이 됐다 하면 그것을 어느 업체에다가 대부분 맡기는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올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체나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내고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제안한 그룹이 그것을 직접 가능한 한 대부분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생각만 가지고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의제가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되고 이 의제가 제안서나 사업계획서에 실리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큼 직접 실행할 수 있느냐도 우리들이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전국의 지자체가 이러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테크닉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디자인 싱킹 과정이라고 하는 또는 뭐 로컬 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테크닉들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즉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이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전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혹시 법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는 있지 않는지 좀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의제가 발굴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을 압축하기도 하고 뭐 조금 순서를 바꿀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산위원회 전체 또는 분과 다른 시의 다른 단체들, 다른 위원회들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제를 발굴해야죠. 의제를 발굴하려면 이렇게 발견, 정의, 발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의제 발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이미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좀 발품을 좀 더 팔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활용하고 경험도 활용을 해서 정확히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고 주민들의 욕구나 요구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차 강조드리지만 가능한 한 다른 사람, 주민을 만나서 필요하면 듣기도 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완성을 위해서 그룹별로 또는 전체가 토의하고 숙의, 익을 때까지 의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깊이 의논하고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제가 발굴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표로 정리해 보면 이러한 마을 조사나 의제를 발굴한다든지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이런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자료조사, 주민 인터뷰, 설문조사, 동네를 직접 돌아보기 등등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요구나 욕구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하고 분과별 또는 전체가 또는 다른 어떤 그룹이든지 가장 좋은 것은 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워크숍, 즉 일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실행을 의논하는 것, 그것이 워크숍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꼭 거친 다음에 이제 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의제 발굴을 위해서 요즘 주민자치 활동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그룹별로 모였다, 여러 사람이 모였다,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도 내고 토의하고 수기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먼저 핵심 가치와 키워드를 제일 먼저 적습니다. 적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다른 키워드들을 이렇게 좀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려면 장애인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횡단보도에 관련된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가치 또는 주제를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좀 적어 보면서 의논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그래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시각적인 걸 통해서 공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키워드를 구체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가 지금 막 설명드린 방식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지? 마을 자원이 뭐가 있지? 마을 자원 말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하지 하고 가운데다가 그 핵심 가치를 써놓으면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린 대로 자원이 뭐가 있나를 알아볼 때 형식입니다. 시설이 뭐가 있고 역사적으로는 뭐가 있지, 건물은 뭐가 있고 먹거리는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또 중요한 두 번째 핵심 키워드를 두고 또 그 키워드에 따라서 계속해서 역사면 역사, 시설이면 시설, 먹거리면 먹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아이디어를 던지는 대로 누군가 의견을 내는 대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이렇게 우리의 자원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러한 사업명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했을 때 그룹이 같이 모여서 토의하고 수기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테크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보통 마인드맵이다,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런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 방식이 그룹 회의나 그룹 토의에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도 개인이든 그룹이든 분과든 전체위원회든 이런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수기되고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양식지에다가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될 때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훨씬 더 중요한 단계죠. 여기에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대동소이하지만 매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또는 2024년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고가 나게 됩니다. 그 공고의 양식, 혹시 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매뉴얼이 있다든지 작성 예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2년 전, 3년 전에 했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하면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해에 공고된 공고문, 양식, 예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계획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업명을 쓰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이 성향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사업명을 먼저 딱 쓰면 나머지가 줄줄줄 풀려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업명부터 너무 진도가 안 나가면 오히려
사업 내용이라든지 필요한 게 뭔지, 즉 본론을 좀 많이 얘기하다가 그 본론이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면 그 본론을 보면서 여기에서 사업명을 쓰면 되겠구나, 사업명을 나타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 그런 절차를 밟는 그런 성향의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어떤 성향이든 중요한 것은 사업명은 사업 전체가 압축된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업계획서에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양식지에 사진도 넣을 수 있다든지, 중요한 것은 변화가 확인이 가능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제안 내용이라든지 또 예산도 양식에 허락하는 대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산출 근거를 낼 필요가 있고, 예산의 균형의 적절성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제안서를 내기 전에 이러한 것이 참여 예산의 범위입니다 라고도 있지만, 요것은 참여 예산의 제외 대상입니다 라고 공고문에 보통 나오게 됩니다. 제가 미리 대신 보여드릴 테니까 이 제외 대상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반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열심히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 제외 대상에 속하면 참 많이 안타깝겠죠. 제외 대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경상경비 등 이런 국가나 경기도의 비용에 의존하는 재원, 그리고 계속 사업비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들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또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가 아닌 다른 기관, 상급기관이 해야 하는 사업을 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외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은 당연히 참여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외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신 상태에서 광명시가 제시한 주민사업 제안서를 여러분이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페이지 수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사업의 위치도나 비포 애프터 이런 걸 포함해서 사진이 필요하면 두 번째 장에 사진 정도 넣는 것 외에는 한 페이지가 실제로 사업 제안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업 페이지를 잠깐 살펴보면 사업명 말씀드렸죠. 제안 배경이 있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개요를 쓰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양식지에다 쓰는 것이죠.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제 혹은 필요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 사업의 위치,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몇 킬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도 좋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누가 혜택을 입게 되는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사업의 대상자가 정확히 누군지, 취약계층인지 청소년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렇게 등등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좋고, 예산도 사업비 추정액을 꼭 쓰셔야 되고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양식에 허락되는 그 범위만큼, 양만큼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 예산을 활용을 했을 때 참여 예산이 잘 됐다고 소문나거나 인정받은 그러한 사례들의 특징이 뭘까 하고 살펴봤더니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참여 예산 사업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고 났더니 만족도가 높았다. 또 세 번째는,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었다. 네 번째는,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됐다. 마지막 5번째는, 참여자가 참여 예산 때문에 많아졌다 하는 것이 우수 사례의 특징입니다. 참여는 이제 작년에 참여했던 거고, 이제 올해 2개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총 7가지 중에 2개가 선정된 거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겹치는 사업도 있었고, 한편으로 조금 안 될 것 같고, 규모가 큰 사업은
저희가 따로 정책 제안을 하기로 해서 지금 정책 제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도덕산이라는 그 자연공원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철쭉꽃을 다 심었어요. 그리고 봄 되면 철쭉꽃이 아주 만발이 되어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유아숲이라는 그 어린이 체험학습장을 마을에 만들었는데 조형물들을 설치하는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광명시에서 어린이를 좀 데리고 와서 체험 학습장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그 호응도 하셨고요. 또 이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계속 점차 보완을 해서 뭔가 좀 더 재미있고 또 놀이문화가 풍족한 이런 시설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 공모로 올해 황토길 조성을 연계해서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는 추억과 재미를 좀 만들어 주고 싶고요.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 시설물 보강을 좀 했죠. 그건 어떤 거냐면 이따가 올라다 보면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곤충들 어린이들이 이게 어떤 곤충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그 조형물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일터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밤에 좀 취미생활 좀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주자, 뭐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주말이라든가 저녁에 직장인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또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광명 사거리에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 누수가 지하에 누수가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해 보니까 그 누수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안서를 해서 우리가 성과를 이뤘어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저 자신이 긍지가 되고 보람이 좀 되더라고요. 이렇듯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서 참여예산 제도가 풍성해지고 광명시도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 또는 그 후에 이 사업을 결정할 건가?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정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욕구는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숨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요구는 일단 겉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요구가 이미 겉으로 표출된 것도 있고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는 내재적으로는 말은 안 했으나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듯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가 반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가 없거나 작거나 다른 것에 있는데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물꼬를 튼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고 이것을 잘 검토해서 뭔가 결정해야 된다 할 때는 이렇듯 주민의 의견 청취와 그것을 수렴하는 또는 그 과정까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고
뭔가 수렴이 되었는가?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 또는 동네에 전체의 공공이익과 마을이 이것을 하는 뭔가 필요성에 그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참여예산제도가 작은 액수부터 시작했고 범위가 작게 시작했어도 이런 것들이 경험이 축적이 되면 결국은 넓게는 행정동 단위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성도 줄 수 있고,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은 결국 우리 광명시 전체의 브랜드에도 브랜드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100억이라고 하는 참여예산 제도에 허용된 그러한 예산을 통해서 광명시 전역에서 골고루 지역의 특성도 반영하고 지역의 차별성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제안이 되고, 그런 사업들을 잘 판단해서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지역의 공익과 필요성이 반영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참여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지방분권, 최근에는 주민자치활동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사업 과정에 다른 단체, 다른 기관, 지역에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많은 주체들과 협업을 얼마큼 해왔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또 살펴봐야 합니다. 즉,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왔고 이 사업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개인의 역량은 출중한데 그 개인이 몇 명이 모이면 그 개인의 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 다른 주체들, 다른 위원회들과 일을 같이 하는 것은 1+1이 2가 아니라 1+1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사실 아주 많아져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저는 이 사업 과정의 협업과 기대 효과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을 우리가 제안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유의사항이나 작성 팁도 좀 알아가면서 제안서나 계획서를 낼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이 선정이 될까? 우선순위 안에 포함이 될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제출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것을 이제 뭔가 그래도 심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심사자의 마인드,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주안점을 두고 이 제안된 사업 계획을 판단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걸 전제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심사의 주안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사의 주안점은 첫 번째로 필요성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필요하지 않은데 하는 일이잖아요. 물건을 샀는데도 필요하지 않은데 사면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버리게 되고 낭비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지방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자의 입장이 된다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하는 필요성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필요의 범위가 넓으면 그 혜택의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공공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공공성도 빼놓지 않고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하려고 심사자의 마음으로 혹시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는 당연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번에 해야 될 일이냐, 내년에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4, 5년 뒤에 해도 될 일을 지금 우리가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에 맞춰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올해와 내년 사이에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몇 년 후의 일을 당장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굳이 우리가 제안서를 낸다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올해나 내년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축적해 놓으면 이제 다른 요소들이나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몇 년 후의 일, 중장기적인 일들도 우리들이 분명히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내에서는 필요성과 공공성 다음으로 이 시급성이 또 중요한 요소라고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까지 좀 어느 정도 요소가 갖춰지면 이 사업을 잘 시간 내에 계획된 범위 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우리 심사자의 마음에서는 그것을 꼭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내긴 냈고 뭔가를 하겠다고 제안은 했는데 이게 목표가 달성이 될까? 퀘스천 마크가 있다든지 의문이 간다든지 고개가 만약에 갸우뚱거려진다면 그것은 목표 달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것이죠. 그래서 심사의 주안점으로 또 이 목표 달성도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업비가 적절했는지, 한 500만 원 갖고도 될 텐데 2,500을 예산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가성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비의 적절성이겠죠. 그래도 규모를 봐서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니라 정말 이만큼은 필요하고 몇천 단위가 되더라도 그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디자인할 때에 적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마을과 동네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들이 같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사의 주안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쭉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주체나 지역이나 우리 광명시가 성장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이었고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며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일인지, 이렇게 시민 친화성까지도 우리들이 꼭 염두에 두고 심사의 주안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심사의 주안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내가 심사위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결단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어떤 과정에서 중간 결정을 하든지 최종 결정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심사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그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시민에게, 더 많은 시민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돌아갔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심사자의 마인드이고 결정 기준이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 결국은 사업의 혜택의 범위는 누구이고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심사자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특색이 있는 지역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특색이 있어서 정말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동네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떠나지 않으려면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시의 발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빼놓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은 지역 특성화이고, 이러한 지역 특성화는 결국 조사된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시민의 역량이 얼마큼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광명시의 브랜드가 탄생이 되고 브랜드가 강화되고 그 브랜드 때문에 광명시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고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사자가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될 때, 선정하려고 할 때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지역의 브랜딩이 가능한가, 광명시의 브랜딩이 또는 마케팅까지 가능한가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참여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거버넌스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 예산 사업을 실행하면서 그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체들이 참여했는가도 심사자라고 한다면 꼭 빼놓지 않고 가져야 될 마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심사자의 주안점, 심사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그 이유는 이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은 어떻게 얼마를 쓸지에 맞추는 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려고 하는 돈에 비해서 들어올 돈이 좀 적다 그러면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차관 같은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국가는 세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비해서 지방 예산은 얼마를 쓸 거가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를 사실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국가보다 좀 더 재정 운영에 자율성 내지는 폭 또는 기반이 좀 작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지방 재정으로 어떻게 하면 광명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고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가 참여 예산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제안할 때도 과정을 좀 거치고 또 사업이 확정돼서 집행을 할 때도 어떤 과정이나 많은 참여 이런 많은 요소들을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참여 예산을 하면서 꼭 질문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쨌든 주민들이 모이고 과정을 통해서 뭐 주민 참여 예산 뭐 총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의회 넘기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걸 왜 담당 부서에다가 꼭 넘겨서 검토를 받고 거기서 되니 안 되느니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은 세울 때도 법에 따라서 세워야 되고 집행을 할 때도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주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담당 부서가 그 예산을 확정해서 시장님께 편성안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의 편성 과정도 주민의 요구도 법령이나 아까 얘기했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 확인이 끝나야만 이 제안이 적절합니다. 이 제안은 좀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등등 뭔가 담당 부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만 조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의 검토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입니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는 걸 통해서 우리 지방 예산을 우리가 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마음을 이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겠죠. 이렇듯 뭐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즉 세출 예산을 배정받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참여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 뭔가 결정할 수 있을 때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상급 관청의 허가나 승인이 있고 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세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다든지 상급 관청의 허가를 또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세출 예산도 과정을 거쳐서 잘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집행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확정할 때 잘 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또는 경기도가 주는 뭐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뭐 나머지 기타 등등의 기부금, 뭐 지방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것도 뭔가 아직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쓰려고 하는 그 예산의 재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또 세출을 집행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만 뭐 비상재해를 복구한다든지 아주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로 인정이 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세출 예산을 배정받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여 예산을 검토하고 또는 분과에서 전체위원회에서 또는 시장님께 예산 편성안을 확정하기 전까지라도 어느 단위에서든지 우리가 심사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부분도 꼭 마지막에는 그 기준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 또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아주 기묘한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 활동을 한다, 이것을 활용한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요소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수기가 핵심입니다. 거버넌스를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개의 요소를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 시간 한 4개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버넌스는 포괄성이 먼저 전제되고 확보되어야만 주민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즉 참여성이 보장되고 이렇게 포괄성과 참여성이 보장되고 확보되는 가운데서 서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윈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고 참여가 확대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괄성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자연히 우리의 행정과 재정은 투명해질 것이고 이 일을 하는 모두가 서로 의심 없이 신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런 식으로 많은 주체들이 협력하고 뭐 워크숍하고 토론하고 하려면 그냥 혼자 또는 한두 명이 그냥 뚝딱뚝딱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맥락의 차이가 갈등을 낳습니다. 사람마다 목적, 관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과정 중에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갈등을 승화시켜서 갈등 해소, 갈등 해결을 통하여 우리들이 오히려 더 얻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목적에서 바라보고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보려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들은 갈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갈등의 역기능만 우리가 주로 경험했고 그것이 떠오르지만 갈등에도 순기능이 있다.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이러한
갈등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지역은 이제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액수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발휘되는 그런 멋진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민참여 예산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좀 겁을 많이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아니면 글씨로 남겨가지고 그걸 제안하는 게 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좀 겁내지 않고 그런 이제 서류를 써서 자기가 고민하는 거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은 꼭 이걸 참석하셔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오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잘 방영되고 숙지하고 노력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민자치에서 마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낸 주민세의 환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업 단위는 소규모거든요. 우리가 마을 자치나 아니면 주민자치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공모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규모가 큰 사업은 500인 토론에 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민이나 우리 마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참여를 해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숨어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바로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고 현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안동 사는데 하안동밖에 사실 잘 모르거든요. 동네에서 어디가 광명시에서 지원했는데 거기가 항아리가 깨졌다, 벽에 금 갔다, 등등. 아니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거든요. 네.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서 그 정책을 이루고 그 정책을 또 예산으로서 반영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동네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공무원들이 또 정책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하면 생활 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낭비되는 나쁜 예산도 줄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하면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광명시민 되시기를 바랍니다.